797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통찰지능. 저자 최연호. 출판일 2022년 6월 10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을 알아보자. 책 소개. 통찰지능이란 무엇인가? IQ와 EQ의 시대는 지났다. 정확히 말하자면 IQ와 EQ로 지능을 구분짓는 것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 주변을 둘러보자. 자기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이 반드시 IQ가 아주 높고 EQ가 엄청 돋보이던가. 가만히 보면 성공하는 사람에겐 다른 무언가가 있다. 그런 사람은 IQ와 EQ는 당연히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이에 더하여 두 가지 지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매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꿰뚫어보는 통찰이다. 성공하고 싶다면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한다. 그 순간 세상이 읽힌다. 단순한 진리지만 이 한 끗 차이로 운명이 결정된다. 타인의 마음을 잘 읽어주는 사람은 이미 내가 숨기고 있던 작은 부분마저 들여다보는 이다. 중재와 타협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그는 당사자들이 원하는 것을 훤히 꿰뚫고 있다. 미래 계획을 잘 세우는 이는 어떤 고리를 이어야 일이 쉽게 풀리는지 아는 사람이다. 이렇듯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세상을 통찰하는 법을 깨닫고 있다. 저자 소개. 저자 최연호. 소아과 의사.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취득했다. 현재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에서 소아기 영양 분야를 전공하는 교수로서 교육과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일상생활에서 통찰지능을 키우는 루틴. 이 책은 또한 일상의 교과서다. 사람들을 만나 웃고 떠들며 일에 매진하다가 고민에 빠지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높이 고양됐다가 곤두박질치며 잠깐이라도 사랑이 충만함에 웃음 짓는 우리의 하루하루는 다 인생 수업이다. 중간에 시험도 보고 성적표를 받기도 한다. A, B, C로 매겨지지는 않았어도 우리는 자기 성적을 안다. 중간고사에 실패했으면 기말고사를 벼르게 된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다음이 있어 나는 성장하는 법이다. 내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세상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은 주변에서 늘 일어나고 있는 통찰에 주목했다. 그것이 수업이고 수업 종료 벨이 울릴 때까지 나 자신이 집중하여 노력할 포인트를 깨닫도록 책을 기술했다. 이 책을 통해 매일같이 벌어지는 일을 바라보며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보자. 보이지 않는 것에 취약한 사람은 관찰 단계부터 새롭게 시작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잘 보더라도 하나로 모으는데 약점이 있다면 내게 부족한 면을 도와줄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찾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그렇게 수업하다 보면 어느덧 성장한 나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시야 사고에 갇히지 않기. 인간이 저지르는 실수 중 많은 것은 좁은 시야에서 발생한다. 이는 보통 시야 사고라 불린다. 저자는 주로 병원에서 의사와 환자 간의 시야 사고로 인해 치료의 적절한 방식이나 시기를 놓치는 경우는 없는지를 관찰한다. 통찰지능에 있어 관찰은 중요하다. 보이지 않던 상황을 관찰을 통해 인지한 뒤 단계를 미리 내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크론병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들 역시 의사의 좁은 시야 사고에서 비롯되기도 하며 더불어 인터넷에서 질병에 대한 정보를 얻는 환자의 시야 사고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보통 환자들은 병에 걸렸을 때 인터넷을 통해 먼저 정보를 접한다. 문제는 인터넷 검색으로 나타나는 정보들이 부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기 쉽다는 것이다. 저자의 환자들도 하나같이 처음 꺼낸 말이 크론병은 대부분 협착이 오고 반 이상 수술하며 치료도 잘 안 되는 병이라고 알고 왔습니다. 였다. 저자는 환자와 가족이 처음부터 절망에 빠지는 것은 결코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부정적인 정보에 의한 시야 사고는 약물의 부작용보다 훨씬 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더 멀리, 더 빠르게 퍼져나간다. 머리말. IQ와 EQ의 시대는 지났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IQ와 EQ로 지능을 구분짓는 것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뜻이다. 주변을 둘러보자. 자기 분야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반드시 IQ가 아주 높고 EQ가 엄청나게 돋보이던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공하는 사람에겐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 다시 말해 그런 사람은 IQ와 EQ는 당연히 어느 정도 갖추고 이에 더하여 두 가지 지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매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것은 아마도 세상을 꿰뚫어보는 통찰일 것이다. 성공하고 싶다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야 한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순간 세상이 읽힌다. 매우 단순한 진리인데 이 한 끗 차이로 내 운명이 결정되기도 한다. 타인의 마음을 잘 읽어주는 사람을 본 적 있을 것이다. 그는 내가 숨기고 있던 작은 부분마저 이미 들여다보는 사람이다. 중재와 타협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그는 당사자들이 원하는 것을 어느 순간 훤히 꿰뚫고 있다.
또한 미래 계획을 잘 세우는 이는 어떤 고리를 이어야 일이 쉽게 풀리는지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세상을 통찰하는 법을 깨닫고 있다. 이 책은 통찰학 개론이다. 지능을 다루는 학문은 심리학인데 그렇다면 소아청소년과 의사인 내가 통찰지능을 연구하고 책으로 내는 것이 합당할까? 이렇게 생각해보자. 이미 세상은 통섭의 시대다. 사회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이 주창한 통섭은 처음에 인문학과 과학의 융합을 의미했지만 이제 학문의 경계는 사라진 지 오래다. 그리고 통찰이 빠진 학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느 분야에서 통찰지능을 말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의학은 더더욱 통찰지능이 필요한 학문이다. 통찰 없이 사람의 생명을 다룬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이 책의 많은 부분에서 의학적인 통찰을 접하게 될 것이다. 의사로서 나 자신이 통찰지능을 구조화하고 평가 방법을 개발할 능력은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기에 그런 방법론은 언젠가 심리학에서 다루어 줄 것이라 기대한다. 이 책의 내용은 개론 수준이다. 건축학을 공부하는데 시작점으로 건축학 개론 과목이 있듯이 세상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첫 번째 과목으로 통찰학 개론이 필요하다. 그것이 이 책의 역할이다. 이 책은 일상의 교과서다. 사람들을 만나 웃고 떠들며 일에 매진하다가 고민에 빠지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천당과 지옥을 오가다 잠깐이라도 사랑이 충만함에 한바구음을 짓는 우리의 하루하루는 다 인생 수업이다. 중간에 시험도 본다. 성적표를 받아들기도 한다. A, B, C로 매겨지지는 않아도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성적을 안다. 중간고사에 실패했으면 기말고사를 벼르게 된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다음이 있어 나는 성장하는 법이다. 나의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세상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은 주변에서 늘 일어나고 있는 통찰에 주목했다. 그것이 수업이고 수업 종료 벨이 울릴 때까지 나 자신이 집중하여 노력할 포인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책을 기술했다. 이 책을 통해 매일같이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며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보자. 보이지 않는 것에 취약한 사람은 관찰 단계부터 새롭게 시작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잘 보더라도 하나로 모으는데 약점이 있다면 내게 부족한 면을 도와줄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찾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그렇게 수업하다 보면 어느덧 성장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 책의 역할이다. 이 책은 의학 교과서다. 그런데 일반인도 읽을 수 있는 의학 교양서가 된다. 의료 서비스에서 제공자 하나만 있어서는 시스템이 굴러가지 않는다. 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가 있기에 의료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의사가 배우는 기본을 일반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의학적인 에피소드와 약간의 지식이 이 책의 바탕에 깔려 있는데 내가 건축가이거나 화가였어도 자기 분야의 기본적인 통찰을 알려주고 싶었을 것이다. 독자 입장에서 반대로 생각해보자. 잘 모르는 분야라도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스스로에게 도움이 된다. 여기에 소개된 의학 지식은 쉽게 읽어 넘겨도 좋은데 그 속에 숨겨진 함의만큼은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그것이 이 책의 역할이다. 이제 이 책의 흐름을 소개해볼까 한다. 우선 IQ와 EQ 이야기로부터 시작한다. 통찰지능 인사이트 인텔리전스의 의미와 신조어 잉크를 이해하고 나면 관찰이 왜 중요한지, 관찰하는데 왜 게슈탈트 전략을 이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일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이게 하는 것이 중요한지가 사례들과 함께 이어진다. 다음으로는 인간이 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에 취약한지에 대한 태생적 원인이 소개된다. 자신이 알고 있는 한계 안에서 보는 것만 믿고 스스로 만족하는 우리를 돌아보며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해 벌어지는 사건들과 반면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잘 봐서 성공한 사례들을 나열해 본다. 그러고 나면 본격적으로 본질 찾기에 들어간다. 여기서 본질이란 어떻게 하면 통찰을 통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 겉으로 보이는 현상에만 반응하여 가려진 본질을 자주 놓치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나는 빠진 과정 중 맥락 찾기를 강조하고 세상의 모든 일에 숨겨져 있는 명분과 실리의 균형 감각을 갖는 데 힘쓸 것을 주장하고자 했다. 그리고 여러 예시를 통해 통찰지능은 맥락지능을 바탕으로 하며 우리 인간이 이른바 인공지능 AI에 몰입되더라도 맥락과 과정을 중시하는 인간 고유의 통찰은 AI를 능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피력했다. 근데 철학의 양대 산맥인 이성주의와 경험주의는 둘 다 통찰을 지향한다. 어느 쪽의 사고가 더 옳다고 판정할 수 없으며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성공의 길에서 멀어질 것이기에 명분과 실리 모두 중시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사물과 사건의 본질에 다가가기 위해서도 그것의 명분과 실리를 꼼꼼히 파악해보면 보이지 않던 것이 갑자기 드러남을 깨달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은 통찰의 훈련 방법이 열거된다.
사실은 앞부분에서 언급했던 내용의 요약이다. 그래도 10가지 정도면 체크리스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여겨지니 독자들에게 작은아마 도움이 되길 원한다. 이제 공부는 끝났다. 그리고 실전이다. 일상에서 통찰 훈련을 하다 보면 곧 무언가 발전된 자신을 느끼게 될 것이다. 직관이 많아짐에 놀란다. 그런데 전에 가지고 있던 직관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달라졌음을 깨닫는다. 맨날 엉뚱한 시나리오를 써서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것을 이번 기회에 만회해보자. 일상에서의 꾸준한 통찰 훈련은 나를 창의적이고 올바른 직관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한 가지 부언하겠다. 우리는 통찰을 통해 인간과 사물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책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인간에 관한 주제다. 자연의 섭리와 첨단 과학기술의 이치를 찾아가는 통찰지능은 제외했다. 내 능력을 벗어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기는 하다. 그래도 세상 살아가는 가장 근본은 인간이라서 인간관계의 통찰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통찰에 대해 글로 기술한다는 시도가 어리석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안다. 세상 곳곳에 깔려있는 통찰을 책 한 권에 담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써보고 싶었다. 많은 사람이 이것을 필요로 하는데 누군가 쉽게 설명하면 작은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고 실천에 옮겨봤다. 나이 지긋한 어른들은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통찰이 늘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알려주신다. 철이 든다는 의미와 같다. 물론 나도 그 점에 동의한다. 하지만 예전에 그랬으니 지금도 그래야 한다는 믿음은 구태의연하다. 세상이 변하는 속도는 가히 혁명적이다. 자신의 노력이 보상받는 시대이고 노력은 성공으로 향하는 길을 매끈하게 닦아놓는다. 바야흐로 잉크 시대가 왔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인간. 사람은 눈으로 본 것만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낼 수 없다지만 지구상의 다른 동물들은 후각 같은 타고난 능력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도 잘 감별해낸다. 개는 냄새를 관장하는 뇌의 후각신경구가 인간에 비해 40배나 더 크다. 이 능력을 이용해 일부 개는 마약 탐지견으로 공항세관에서 세관원의 마약 탐지에 보조를 맞추는데 레브라도 리트리버, 비글, 코커 스페니얼처럼 귀가 축 늘어지는 견종의 후각이 잘 발달되어 있어 제격이라고 한다. 얼마 전 내 지인의 딸아이가 친구들과 스페인 여행을 다녀왔다. 귀국하면서 모두가 스페인 특산물인 돼지고기로 만든 하몽을 사서 트렁크에 넣어 가져오게 되었다. 10조각을 산 친구도 있었지만 그 아이는 3조각만 넣어오는 길이었다. 사실 외국에서 산 음식물은 전염병 같은 여러 우려 때문에 공항을 통한 국내 반입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하몽은 진공 포장을 해서 괜찮을 것 같았지만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와 친구들은 세관 통과가 걱정되었다. 혹시나 압수당할까봐 신고를 하지 않고 트렁크를 찾아 세관을 통과하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비글 한 마리가 나타났다. 마약 탐지견인 그 비글은 매우 우호적이었다. 입을 벌리고 웃는 얼굴로 트렁크를 끌고 가는 그 아이를 쫓아왔다. 지인 딸아이의 가방 안에 결코 마약은 없었는데 이게 웬걸. 비글이 계속 트렁크를 따라오고 있었다. 하몽 때문이었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아이는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마약 소지범으로 오인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니 오금이 저리고 아찔했다. 몇십 미터를 더 가지 못하고 아이는 그만 방향을 돌려 세관 신고하는 곳으로 향하고 말았다. 그리고 자진 신고 후에 하몽은 세관에 남겨졌다. 다른 친구들은 이미 아무 일 없이 하몽을 무사히 공항 밖으로 가지고 나간 뒤였다. 뒤늦게 나온 그 아이를 맞이한 친구들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10조각을 가지고 나온 친구가 그 아이에게 2조각을 건네주며 스페인 여행은 끝을 맺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내는 비글이 원망스러운 하루였다. 동물도 이러한데 고등 동물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을 잘 보지 못하다니 수치심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닐까? 당연히 아니다. 개는 시력이 인간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으며 근시여서 물체를 자세히 구분하지 못한다. 게다가 색깔을 볼 수 없는 한계도 가지고 있다. 진화의 보상으로 후각과 청각이 뛰어난 것이라 보이지 않는 것을 찾는 일이 개의 중요한 업무일 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는 없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난다. 각자의 지각 필터가 스스로의 과거 경험을 의미하듯 이 능력 역시 경험을 기저에 깔고 있다. 우리 인간에게 보이지 않는 것은 두 종류다. 하나는 빛이 사라지거나 시력의 이상으로 시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볼 수 없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 뒤에 숨어있는 맥락같이 형상화할 수 없는 의식의 흐름이다. 우선 인간의 시각과 관련된 보이지 않음을 다루어 보겠다. 사례로 보이지 않는 것을 잘 봤던 위인 2명을 소개하고자 한다. 동양과 서양의 대결이기도 한데 누가 더 뛰어난지 판단해보자.
먼저 조선의 명필가 한석봉 1543에서 1605의 어머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던 일화이지만 다시 한번 요약해본다. 한석봉이 어려서부터 붓글씨에 재주가 있어 해서 행서, 진서, 초서의 모든 서체에 탁월함을 보이자 어머니는 떡장수를 하면서도 석봉을 공부하게 만들고자 유명한 절에 승려에게 유학을 보냈다. 절에서 공부한 지 3년이 넘자 석봉은 어머니가 그리웠고 밤에 몰래 절에서 빠져나와 집으로 찾아왔다.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는 아들의 말을 듣고 어머니는 호롱불을 끄고는 석봉을 깜깜한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한 뒤 자신은 칼로 떡을 썰고 석봉은 붓으로 글씨를 쓰게 했다. 불을 켜고 보니 어머니가 썬 떡은 두께가 고르게 잘 잘렸는데 석봉의 글은 크기도 제각각으로 보기가 흉했다. 어머니는 바로 석봉에게 눈을 감고도 글씨를 고르게 쓸 수 있을 때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말라고 호되게 꾸짖으며 아들을 돌려보냈다. 25세의 과거에 합격해 여러 벼슬을 거친 한석봉은 국가의 주요 문서와 외교 문서를 작성하는 사자관을 역임했고 명나라 관료들로부터 왕이지와 견줄 만하다는 평판을 얻기도 했다. 당대 최고의 명필가는 보이지 않음을 극복함으로써 탄생할 수 있었다. 빈센트 반 고흐는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네덜란드의 후기 인상파 화가다.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론강 위로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작품을 가스 불 아래서 그렸다는 대목이 나온다. 또 동생에게 보낸 다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적어도 나에겐 색채가 낮보다 밤에 더 살아있고 풍부한 느낌이다.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고흐가 밤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 카페에 가서 밀짚 모자 위에 초를 올려놓은 채 옆에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랑곳 아는 채 그림에 몰두했다고 한다. 사실 고흐가 밀짚 모자 위에 초를 붙이고 그림을 그렸는지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밤에 그림을 즐겨 그린 것만은 확실한 듯하다. 그래도 과학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낮보다 밤의 색채를 더 강하게 느꼈다는 그의 말이다. 눈의 망막에 있는 시각을 관장하는 세포에는 원추세포와 간상세포가 있는데 색상을 구분하는 원추세포는 주간에 주로 작동하며 세부적인 것을 보는 능력이 간상세포보다 높다. 야간에는 명암을 주로 구분하는 간상세포가 주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밤의 색채가 더 살아있다는 고흐의 말은 비과학적이다. 그렇지만 고흐가 살던 시대를 생각해보면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밤에는 등잔불 아래서 작업을 했을 것이다. 낮에 그리던 것이 자연스럽게 밤까지 이어졌을 터이며 고흐가 가진 채색 기법은 낮이나 밤이나 비슷했을 듯 싶다. 물론 촛불이라는 매우 약한 불빛 아래서 걸작을 완성한 고흐가 시각의 한계를 극복했음은 틀림없다. 결국 고흐의 경험은 어둡고 잘 보이지 않는 밤의 진정한 빛으로 위력을 발휘했고 전설은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이 맞다. 자, 이제 두 사람을 비교해보자. 한석봉의 어머니와 고흐 중 누가 더 보이지 않는 것을 잘 보는 사람이었나? 우리는 당연히 한석봉의 어머니 손을 들어주게 된다. 호롱불조차 끈 곳에서 마치 앞을 보는 듯 떡을 가지런히 썬 신기는 요즘 말로 달인이 아닐 수 없다. 고흐는 촛불이라도 있는 공간에서 그림을 그렸으니까 석봉의 어머니가 한 수 위라는 것에는 반론이 없을 듯하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흥미로운 일이 생겼다. 최후의 승자는 한석봉의 어머니도 아니고 반고흐도 아닐지 모르겠다. 왜냐면 2009년 TV 광고에 한석봉이 다시 등장하기 때문이다. 생각을 뒤집자는 모토를 내세운 한 통신회사의 애니메이션 광고를 보면 원래대로 한석봉과 어머니가 불을 끄고 글쓰기와 떡썰기 대결을 벌인다. 불을 켜고 보니 당연히 어머니의 가래떡 한 줄은 예쁘게 썰려 있었고 한석봉의 글씨는 삐뚤빼뚤 엉망이다. 그리고 반전이 일어난다. 한석봉이 생각을 뒤집어 글씨 대신 떡썰기로 나섰고 또 한 번의 대결에서 그가 보여준 세 줄의 가래떡은 어머니보다 더 예쁘게 썰려 있었다. 이후 한석봉은 석봉떡집을 개업한다. 한석봉과 어머니의 암흑 속 대결의 현대판 버전은 모두의 박장대소로 끝난다. 이렇게 따지면 한석봉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최고의 고수였던 셈이다. 경험, 상상, 그리고 직관. 응용심리학자 게리 클라인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압박을 받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생사가 달린 결정을 어떻게 내리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했다. 이 분야의 전문가를 인터뷰하기로 한 그는 제일 먼저 소방관을 선택했다. 소방관은 당연히 생명을 담보로 총각을 다투는 극한의 직업이기에 연구에 적합했다. 16년간 일해온 소방관을 만나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결정을 내린 기억이 별로 나지 않습니다. 클라인은 놀라서 되물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아나요? 소방관이 클라인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다. 절차가 있으니 그것을 따르면 되죠. 절차가 있다는 말에 클라인은 안심했다. 매뉴얼이 있다는 말로 들렸기 때문이다. 혹시 절차가 적힌 매뉴얼을 제가 볼 수 있을까요?
그러자 소방관은 쑥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답했다. 글로 된 매뉴얼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합니다. 클라이는 한 소방대장으로부터 사례를 들을 수 있었다. 소방대장이 말했다. 단독 주택이었는데 뒤쪽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불이 났을 것이라고 추정했죠. 전형적인 모습이었거든요. 집 주변을 돌아본 소방대장은 상황 파악이 끝나자 소방관들을 일렬로 바짝 붙여 집 안으로 들여보냈다. 집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뒤쪽으로 가서 진압을 시작해. 소방관들은 그의 지시를 잘 따랐고 화재는 쉽게 진압되었다. 특별한 결정은 없었던 것이고 그저 원칙에 충실했습니다. 소방대장의 이야기를 들은 클라인이 물었다. 소방관들을 집 안으로 들여보낸 것이 위험한 일 아니었을까요? 집 뒤쪽으로 가서 창문을 깨고 소방 호스를 넣고 물을 뿌렸으면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소방대장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오히려 불을 집 안으로 밀어넣는 행동이 됩니다. 불을 집 안으로 확산시키지 않으려고 우리는 발화점을 찾아 들어가 집 밖으로 불길을 몰아낸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미래를 예측한 훌륭한 사례였다. 소방관들은 패턴 인식을 통해 구조화된 사고를 가지고 직관적인 결정을 한 것이다. 그리고 클라인은 비슷한 유형의 화재 사례를 더 듣게 되었다. 시작은 유사했다. 단층 주택의 뒤쪽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출동한 소방관들은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뒤편 부엌에 불길이 일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여느 때처럼 호스를 통해 물을 쏟아부었는데 이상하게 불길이 잡히지 않았다. 그 시간쯤이면 불꽃이 줄어야 마땅했지만 물을 아무리 뿌려대도 불길이 여전하자 소방관들은 일단 거실로 물러났다. 그 순간 소방대장은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었고 바로 대원들에게 외쳤다. 당장 모두 나가. 밖으로 뛰쳐나오기 무섭게 소방관들이 서 있었던 마룻바닥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불은 지하실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클라인이 소방대장에게 어떻게 그런 순간적인 판단을 했는지 묻자 소방대장은 자신이 왜 나가자고 소리 질렀는지 생각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연했다. 그날 불은 이상하게도 매우 뜨거웠습니다. 주방에서 난 불이라면 그렇게 뜨거울 리가 없어요. 또 하나 특이했던 것은 불이 아주 조용했다는 점입니다. 그 정도로 뜨거운 불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엌에 쏟아부은 물에 불길이 잡히지 않은 것은 발화점이 주방이 아니라는 의미다. 불이 조용했던 것은 지하실의 불소리가 마룻바닥에 막혔기 때문이다. 거실마저 심하게 뜨거웠던 것은 지하실의 불길에서 열기가 올라와 생긴 현상이었다.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소방대장의 머리 안에서 연결된 것이다. 같은 사건에서 대응은 완전히 달랐다. 후견지명에서 선견지명으로 넘어가는 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냄으로써 통찰을 이룬다. 매우 급박한 상황에서의 통찰이 바로 직관이다. 소방대장은 과거의 경험과 현재 주어진 상태를 묶어 올바른 상상을 해냈다. 그리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상상은 빠른 결정으로 넘어갔다. 소방관들의 전략은 그들이 어떻게 직관을 사용했는가에 따라 상황별로 달라진다. 규정된 절차도 없었고 분석을 통해 결정을 내린 것도 아니었다. 수많은 세월의 경험을 활용하여 구축해놓은 패턴이 직관의 핵심이 되었다. 결코 임기응변이 아니다.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구한 것은 소방관들의 훈련 결과였던 것이다. 다만 우리는 직관을 편향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의 사고는 빠르고 직관적이며 감정을 이루는 시스템 1과 느리고 분석적이며 이성을 이루는 시스템 2로 이루어져 있다. 감정이 우선시되는 인간의 뇌는 휴리스틱, 즉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인 어림짐작의 과정을 통해 오류를 저지른다. 이 생각의 지름길 역시 자신의 과거 경험을 기초로 떠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경험이 잘못 해석될 경우 오류의 가능성은 꽤나 높다. 편향으로 이어지기 쉬운 것이다. 편향에서 벗어나는 것 또한 통찰을 필요로 하며 자신을 평가해주는 타인들의 말과 태도를 받아들이는 성찰이 우선이 될 테다. 우리가 제대로 훈련한 통찰은 직관으로 표현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마음대로 지어낸 상상은 편향이 되는 것이다. 소방관을 비롯하여 모든 직업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뛰어난 직관을 갖고 있다. 이것은 그들의 능력이지만 겉으로 보이지 않던 것으로서 스스로 부딪히고 극복해내며 터득한 통찰 훈련이다. 그들이 이룬 업적은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얻어진 것뿐이다. 발진티푸스를 연구한 공로로 1928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프랑스의 샤를 니콜은 이렇게 말했다. 새로운 사실의 발견, 전진과 도약, 무지의 정복은 이성이 아니라 상상력과 직관이 하는 일이다. 과거의 경험은 미래를 시뮬레이션하는 데 쓰이고 사람들은 현재의 변수를 활용하여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리고 보이지 않던 수많은 맥락을 노출시키는 통찰이 직관으로 이어지며 순간의 선택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옴에 우리는 스스로 놀란다. 미시적인 부분들이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들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전체가 돌연히 나타나는 복잡한 현상을 우리는 창발 emergency라고 부른다. 창발은 규칙이 없고 예측 가능하지 않다. 과학의 수많은 업적이 창발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그 바탕에는 과학자들의 직관이 깔려 있다. 많은 준비를 거치고 나서 갑자기 툭 떠오른 창발은 세렌디피티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